네,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2주차 동영상이고요. 자, 두 번째 그 뒷부분에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PPT를 볼게요. 자, 아까 빌딩 시스템에 따른 부위별 구성 요소 첫 번째 표를 봤고요. 이제 두 번째 표입니다. 그래서 빌딩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성능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 개선 유형에 따른 설계 지침의 주요 내용이라고 돼 있죠. 한번 볼게요. 일단 설계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설계 부분은 빠져 있고요. 그 건축물의 성능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한 성능,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성능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구조적인 성능, 그 다음에 공간적인 성능, 환경, 에너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빌딩 시스템상에서 구법에 해당하고 구조법, 재료, 층고, 기둥 간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구성 부재, 연결 요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성능 데이터를 보면 노후화된 정도, 그 다음에 균열, 변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관련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공간의 성격을 보게 되면 뭐 기존 구조 시스템의 수치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나중에 이제 보강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지난 몇 년 전에 보면 그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죠? 그 내진 구조라고 하는 게 요즘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지어져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지금처럼 강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약한 채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진이 강하게 오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뭐 내진 구조로 보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알게 되려면 기존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에는 치수가 어떻게 되냐, 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기둥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안에 철근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변형이 이루어졌느냐, 또는 얼마나 이게 오래된 거냐, 그래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되냐, 부분적으로 보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성능 개선에서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건물의 이제 재료가 무엇이고 간격은 어느 정도 되고 크기는 어떻고 이게 뭘로 만들어졌고 요 정도를 파악하는 게 이제 먼저 우선순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거를 만들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성, 우리가 보통 뭘로 하냐면 POE라고 해가지고 거주 평가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성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그때 뭐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거는 뭐 언제 사용 승인이 나서 언제 지어진 건물이냐 뭐 이런 것들이랑 포함되는 거고요. 조직 현재 그 안에 이제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환경 부분에서는 이제 좀 내용이 많죠. 그래서 공조, 급배수, 전기, 뭐 운송, 방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 항목들이 다 따로따로 나눌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게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랑 연관이 돼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효율성과 유지관리. 그 다음으로 또 추가하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유지관리하는데 포함이 되겠지만 노후화된 거를 이제 교체하는 부분들, 이력 관리를 하는 부분들, 이게 다 유지관리죠.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게 이게 코스트랑 관련이 있으니까 돈이죠. 결국에는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이게 거의 뭐 결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설비를 우리가 만들 때도 건물이 굉장히 작은데 뭐 예를 들어서 방 하나가 우리가 주택이라고 쳐볼까요? 주택 하나를 설계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만약에 난방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집 전체를 난방을 하면 되잖아. 그죠? 뭐 큰 방, 작은 방, 부엌, 거실 할 것 없이 그냥 다 이제 난방을 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공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모든 공간을 다 보일러를 틀어 놓게 되면
비효율적이잖아. 그죠? 비효율적입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 그죠? 이건 유지관리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보통 가정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의 보면은 거실 부분이랑 안방,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이 거기에 지금 잠을 자는 방, 요 정도는 이제 보일러가 들어오지만 그 외에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안 틀죠. 그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안 틀죠. 안 트는 이유가 뭐 틀기 싫어서 안 트는 게 아니잖아. 그죠? 효율적인 측면 유지 관리를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설비를 여기에 넣어줘야 가장 효율적이냐라는 거죠. 원룸을 지었는데 원룸 사이즈에다가 들어가는 설비가 최고급 설비를 넣는다고 해서 한 6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정도의 용량을 가진 설비를 집어넣는다. 엄청 비싸고 고효율의 설비를 집어넣는다. 이게 맞느냐는 거지. 근데 그 원룸에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한 7시간 정도밖에 안 써. 집에 있는 시간은. 근데 그게 맞느냐는 거야. 안 맞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저렴하고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만 작은 공간에 쓰기에 적합한 그냥 뭐 예를 들면 난로 하나 갖다 놓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적정한 게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 공간의 크기나 용도나 사용 스케줄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는 설비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그죠? 우리가 차를 고를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 자재를 날라야 되는 엄청나게 큰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되는 차를 필요로 하는데 그냥 좋은 차를 사겠다고 해서 뭐 BMW나 벤츠를 사가지고 그 자재를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아니면 연비가 굉장히 좋은 거를 하겠다고 경차를 사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죠? 당연히 뭐 연비나 이런 것들은 나쁘더라도 굉장히 힘이 좋고 튼튼하고 이런 차를 사야 되는 거잖아. 트럭을 사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어떤 용도로 쓸 거고 어떤 크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설비는 다르다라는 거, 스펙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조나 급배수나 전기, 운송, 방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그 다음에 효율성,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때 어떤 것이 적합한 설비냐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 그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설비에 대해서 종류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 대신에 이런 설비, 그냥 굵직하게 어떤 종류의 설비가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급배수를 하는 설비를 설치를 하려면 급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배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 관 사이즈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된다. 어떤 가구, 어떤 기구와 이 관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건물에서 1층부터 시작해서 옥상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되는 우리가 샤프트를 이용해서 그게 움직이잖아. 파이프 샤프트, PS를 통해서 그런 관들이 올라가고 내려가잖아. 그죠? 그랬을 때 그걸 어디에 배치하는 게 유리하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코어 설계할 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획하는 거랑 모르고 계획하는 거랑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된다.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 같은 경우 EPS라고 하는 걸로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운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엘리베이터죠. 그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같은 게 또 따로 있잖아. 그죠? 방제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어디에서 관이 올라와서 소화 설비가 어디에 어떤 간격으로 설치가 됐을 때 효율적인지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인지 안 해도 되는 건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있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 설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외벽, 외피죠. 결국에는 외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감재가 뭐냐, 단열재를 뭘로 사용했냐, 이거에 따라서 열 관리율이라고 하는 게 달라져요. 그랬을 때 이 열 관리율에 의해서 이 건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라고 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또 설계가 돼야 되고 디자인도 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읽어보면
통합이란 최적의 효율성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과 기능을 모니터하고 제어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통합 설계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국엔 이 통합 설계라고 하는 거는 아까 내부 공간, 구조, 설비, 외피 이런 시스템들이 최적의 효율성으로 합쳐져서 이걸 통해서 각각의 기능들이 모니터링이 되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 전달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이런 분야에 빠삭한 잘 아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관리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2D 도면, 그러니까 CAD 도면을 보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봤을 때도 실제 도면이랑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도면만 가지고는 우리가 3차원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지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설계를 했는데 설계 도면 안에 들어있는 정보라고 하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벽을 그려놨는데 이 도면에 캐드 도면에 있는 벽을 가지고 이 벽의 강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이 단열 성능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정보지만 도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또 별도의 문서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서 파일과 도면 파일을 보고 매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정말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였는데 지금은 건물이 굉장히 비싸죠. 예전에 비해서 건물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재료도 굉장히 좋고 예전에 비해서 여기에 접목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류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건축 정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구들이나 전자장비들, 설비들, 통신, 전기, 배관 또는 뭐 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구조도 필요하고 구조 밑에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토목 정보도 필요하고 필요한 정보는 너무 많은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점점점 이거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우리가 관리하기를 원하고 정보들을 설계 정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을 될 수 있으면 디지털화해서 이거를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형태로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통합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니까 제한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계사무소 하는 분들 따로 구조설계사무소 따로 설비사무소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언제 모여가지고 언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주겠어.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2D 도면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뭐 말 안 해도 알고 있죠? BIM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BIM으로 이런 통합 시스템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점점점 디지털화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20년 전에 나는 캐드를 안 하고 손으로만 도면 그리고 싶어 한다고 지금 손으로 도면 그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모든 설계사무소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발주처도 그렇고 전부 다 캐드 도면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나 혼자 나는 손도면 그려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왜냐면 그게 큰 흐름이니까. 그죠?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3차원 설계 방식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지금 안 배워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굉장히 나중에 배우면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배울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자 넘어가서 통합 시스템의 효과 보면 각종의 제어 시스템의 운용자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해서 통합한다. 그래서 업무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써놨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레빗을 배웠어요. 디지털 건축 3 시간에. 네, 레빗을 배우게 되면 레빗으로 설비도 모델링 할 수 있고 구조도 모델링 할 수도 있고 전기도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터페이스, 단순화된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내가 건축도 하고 구조도 하고 설비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주체가 BIM 파일 하나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는 시공 과정과 유지 관리 과정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여러 개를 볼 필요가 없이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통합 시스템의 효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거고, 기존에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통합돼야 되는데 굉장한 전문가와 실무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보고 고려한 설계를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BIM으로 돌려버리니까 예전에는 내가 모르고 미처 고려 안 하고 넘어갔던 항목들이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보인단 말이야. 3차원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부분에 이게 간섭이 일어나네 라고 하는 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은 없었지만 모델링을 하니까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인지할 수 있으니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시 설계를 그리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설계 변경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를 미리 설계할 때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니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점에 의한 설계 변경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간섭 검토 하나만 해봐도. 이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증대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통합 시스템의 가장 큰 효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합 시스템을 하면서 뭐 에너지 사용, 유지 관리 같은 이제 각종 정보들을 중앙에서 집중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내가 도면을 2D 도면을 건축주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3D로 돼 있는 형태로 보여주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걸 원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비전문가가 이야기해. 전문가가 이야기도 마찬가지.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사결정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효율성이 좋아진다라는. 그 다음 뭐 공간별 업무 활동 시간에 따른 각 시스템의 운영 시간을 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 성능이 향상된다. 특히 뭐 에너지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죠? 기능적 적합성이나 강도, 구조 분석 이런 것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피난 대피 이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음향 설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조망권 분석, 일조권 분석 가능하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물의 성능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건물 통합 시스템을 하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이제 건축 성능의 6가지 측량 이렇게 해서 공간, 열, 공기의 질, 시각, 빌딩 보전 이렇게 나눠놨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아까 이야기했던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해서 조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조닝을 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내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정보들이 디테일하게 많을수록 설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효율성이라든지 공간 구성의 퀄리티 차이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겨울철, 여름철에 보일러를 트는 것과 그 다음에 에어컨을 트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와 습도,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질은 환기와 관련된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환기, 그 다음에 실내 공기의 질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됐죠. 뭐 필터를 통해 가지고 공기 정화를 하는 거, 공기청정기 쓰는 거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소음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런 것들도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 시각적인 것들은 일조권, 그 다음에 조망권,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아우테리어 이런 쪽이랑 관련했을 때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안에서 색깔,
톤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빌딩 보전과 관련해서는 이런 화재나 재난 등이 일어났을 때와 관련된 것들이 제일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부분들, 노후화와 관련된 부분들, 보강, 구조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나중에 리모델링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성능의 측량과 이행 책임인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역시 건축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과 공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엔지니어, 시각적인 건 엔지니어, 음향 다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인데, 문제는 이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건축가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과 공기의 질, 시각적 질, 뭐 음향의 질 이런 거 다 엔지니어가 결정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오겠지만, 그거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그거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람은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가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죠? 물론 각각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열과 공기의 질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 질이 우수하고, 음향의 질이 우수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성능이 우수한 거를 합쳐놨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느냐라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개구부를 작게 하는, 창이나 문을 작게 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그렇다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문 조그만하게 내고 문 조그만하게 내면 환기를 하거나 이런 데는 불리하겠지. 채광 불리하겠지. 그죠? 음향 같은 데는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뭐 항상 최고로 좋은 설계를 했을 때 다른 엔지니어링 파트랑 비교했을 때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충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거를 조정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느냐? 건축가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가가 판단을 제대로 내리려면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나 스스로 잘 확립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설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 설계, 그 다음에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기본 설계 단계에서 심의 및 인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설계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계획 설계 수준에 채 못 미친다라고 보면 돼요. 계획 설계 수준에서 보면 엔지니어링 파트가 있죠. 설계자가 하는 거 말고 엔지니어링 파트 보면 업체 선정 및 협의 시스템 검토서라고 하는 게 계획 설계 단계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저거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 설계 수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실무에서 하고 있는 계획 설계 수준의 50% 정도밖에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건 계획 설계의 50%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이 부족한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여러분들이 근데 실무에 나가게 되면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기본 설계를 뚝뚝뚝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 설계 단계까지 할 거다 그러면 기획 설계에서부터 기본 설계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획 설계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엔지니어링 파트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 그러면 제대로 된 기획 설계도 안 되고 계획 설계도 안 되겠지, 그죠? 그러면 실무에 가가지고 고생을 진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 늘 너는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파트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야. 결국엔 엔지니어링 파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 예쁘게 디자인하는 거는 잘하는데 그 예쁘게 디자인한 것 이면의 기능적인 부분들, 성능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려를 안 했다, 잘 모른다, 전공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중간 설계라고 하는 이게 여기 나오는 기본 설계라고 보면 돼요. 기본 설계라고도 부르고 중간 설계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중간 설계를 하게 되면 중간 설계 안에 구조, 견적, 기계, 토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저것들을 다 합쳐야 중간 설계가 끝나는 거고, 저 중간 설계 단계
이게 또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공사비예요. 공사비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공사비가 그만큼 설계를 좌지우지 하는데 우리가 건물을 마음대로 그냥 예쁘게만 짓겠다고 공사비를 막 올리면 실제로 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공사비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어야 디자인을 원한 그대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다른데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자원들을 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교통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통합 설계를 하려고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차원 설계가 필요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BIM 쪽으로 자꾸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왔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중간 설계가 끝나면 다시 실시 설계 넘어가면 구조, 견적,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저거를 다시 다 해.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시 설계 도면이 나오게 되면 도면을 다시 이제 그리게 되는데, 디테일한 도면을 다시 그리게 되는데,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간섭이라든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막 나와. 그러면 그거를 다시 설계 변경을 막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구조 분석도 새로 해야 되고, 견적도 새로 내야 되고, 기계 설비도 바꿔야 되고, 토목공사 하는 방법도 다시 바꿔야 되고, 전기통신 소방을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했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실설계 초반에 빨리 이걸 캐치해가지고 하면은 좋을 텐데, 혹시라도 실설계가 어느 정도 다 끝나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또는 끝났는데 그때 가가지고 다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다 해놓은 거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최악의 경우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최악이에요. 그럼 지었던 거를 다시 뜯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비용이고 돈이고 시간이고 결국엔 돈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3차원 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력 설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를 포함한 건축, 구조, 그 다음에 기계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인테리어 등등등 이런 주체들이 기존에는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난 구조 도면 그려줬는데 왜 설계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다른 애들이랑 조율을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근데 설계한 사람은 구조는 구조대로 잘 됐겠지. 설비하는 사람이 구조 알아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설비 그려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설비하는 사람들은 건축 도면 보고 설비를 그려주는데, 건축 구조하는 사람은 또 건축 도면 하나 보고 이제 구조를 결정해 주는 건데, 다른 엔지니어들이 구조 도면 받아가지고 그걸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구조하는 사람이 설비 도면, 전기 배관 도면 받아가지고 요거 어떻게 만들 거니까 여기 구조를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 보니까 조율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건축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 각각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3차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통합 설계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협력 설계를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협업, 관리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BIM이다.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기존의 방식보다 어려워. 근데 그 어려운 거는 사실 나중에 겪게 될 문제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지. 오히려 나중에 생기는 설계 변경이랑 이런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지금 BIM 설계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장 BIM 쓰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다 BIM 쪽으로 넘어가려고 어떻게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이유가, BIM을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보다 BIM을 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니까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참고 문헌이 있으니까 이거 찾아보고 읽어보면 아까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기 써있는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참고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7성 호텔 버즈 알 아랍을 지을 때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것도 보면 한 50분 정도, 40 몇 분 정도 될 거예요. 한 5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과 그 시공성이라든지 이런
건물의 성능을 고려한 설계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구조를 결정하거나 이럴 때 고민해야 될 게 많다 그랬죠. 그런 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동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